특별 게스트와 함께하는 월간 백브리핑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한국에 돌아간 줄 아셨겠지만 저희 1년 동안 노숙자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생각도 그래서 오늘 1년 만에 다시 또 이렇게 뉴욕 포트리 스튜디오로 초대해 주셔가지고 네, 또 이렇게 같이 출연을 하게 됐네요. 노숙은 농담이었고요. 네. 한국에 돌아가서 증권부 기자로 생활을 하고 이제 코리아마켓에서 방송도 하고 하다가 미국 연금 시장 관련해가지고 이제 취재를 하려고 한 일주일 정도 뉴욕에 다시 와가지고 이제 연금 관련한 분들도 만나고 이제 취재도 하고 이제 내일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니 사실 스튜디오 한번 오려고 인사도 드릴 겸 뭐 선배들 이렇게 인사도 드릴 겸 언제 시간 되냐 그래서 금요일에 시간 돼 하시길래 예, 시간 되죠. 제가 그때 가겠습니다. 그때 녹화가 있는데. 바로 잡아서. 그때 녹화가 있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같이 참석하자라고. 숟가락을 얹는 것으로. 바로 잡아서 여기 앉혀놨습니다. 그러니까요. 안 된다고 하기도 전에 이제 바로. 이게 워낙에 이게 정보도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냥 놓기는 아깝잖아요. 그래서 오늘 같이 썰을 좀 풀고 한국 사정도 좀 들어보고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독 리스크가 주말 사이에 보통 시장 안 열릴 때 팍 터진 다음에 월요일에 어떡하지 이렇게 불안하게 맞이를 해야 되는데 금요일에 그냥 이스라엘 일을 저질렀어요. 지금 보면 굉장히 사망자 명단들이 전해지는 거 보니까 작정하고 핵과학자들부터 관련한 사람들부터 완전 제거했구나. 이게 좀 눈에 드러나는 그런 작전이었던 것 같고 이름이 라이징 라이언이라는 작전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현재 시장 상황 방금 전에 이제 또 브리핑을 했으니까 간단히 정리해 줄 수 있을까요? 이제 사실은 바로 전날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을 타격할 준비를 했다고 미국에 통보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외교적인 합의를 우선하기 때문에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바로 전날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요일에 결국 이스라엘이 이란에 거의 5차례에 걸쳐서 대규모 공습을 했고, 특히 이제 핵시설을 타격을 했는데, 사실 원자로나 뭐 특별한 그런 농축 시설을 특별하게 타격을 했다기보다는 사람들, 핵심 인사들을 이제 정밀 타격하는 정말 정밀 타격이더라고. 정말로 그 건물에서도 방만 딱 이렇게 타격하는 모습이었는데. 아파트 벽면에 정확하게 타격이 딱 들어가가지고 폭발시키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 군 고위 간부들,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포함한 군 고위 간부들하고 핵기술 과학자들이 지금 다 사살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스라엘은 핵시설이 지금 계속해서 이란이 발전을 시키고 있고 핵폭탄을 15기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당장 갖췄다. 그래서 우리의 자위권을 위해서 행동한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이것이 과연 미국이 어느 정도 그린라이트를 준 것이냐에 대해서 좀 설왕설래가 처음에는 있었죠. 특히 이제 밤 사이에 미국에서도 헤드라인들이 트럼프가 내가 취임하면은 모든 전쟁이 끝난다더니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안 끝났고 중동에서도 또 리스크가 커지고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또 뒤통수를 맞은 거냐, 이스라엘에 대한 통제력을 잃은 거냐, 뭐 이런 식의 헤드라인들이 좀 쏟아졌습니다. 지금 일단 미국의 입장은 물론 사전에 통보를 받았고 그냥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위해서 독자적인 행동을 용인을 해줬다. 다만 우리는 여전히 계속 외교적인 협상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실은 한국 시장도 어제죠. 좀 시작이 약간 헷갈리는데. 한국은 낮에. 네, 어제 들었죠. 낮에, 네. 그쵸. 그러니까 여기 미국 시장이 마감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시장에 알려지고, 그 다음에 한국 시장이 열었는데, 한국 시장도 생각보다, 물론 이제 최근에 올라왔던 게 많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빠지기는 했지만, 생각보다 막 크게 흔들리진 않았고, 사실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맞아요. 크게 그렇게 많이 흔들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물론 이렇게 타격이 있었고, 그래서 유가가 가장 많이 올랐고요, 당연히. 그렇긴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유가도 처음에 소식이 알려지고 나서 13%씩 급등했던 것에 비해서 지금 유가마저도 상승폭이 크게 많이 내려왔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것처럼 미국 증시도 지금 뭐 프리마켓이나 선물 시장에 비해서는 지금 꽤 나쁘지 않은 정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확전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시장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란이 과연 대단한 보복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에 대해서 지금 그런 정도의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대체로 지금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스라엘이 공격이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확전을 하려면 서로 이렇게 힘이 비슷비슷해가지고 치고받고 하면서 약간의 계속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스라엘의 이번 공격이 효과적이었다 보니까 이란이 이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그냥 한쪽이 두들겨 맞으면 그냥 싸우면 금방 끝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번 공격도 굉장히 효과적이었고 그렇게 해서 많은 지금 군 핵심 인사들이 이미 제거가 됐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전에도 이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서 한 여러 가지 타격들이 또 있었죠. 그리고 헤즈볼라나 뭐 이 하마스나 이 이란의 이 프록시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약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이 저렇게 말은 크게 하지만 뭐 사실 걔네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실질적인 군사 능력이 있느냐 사실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란 뭐 지정학적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뭔가 위협적인 수사나 과장해서 막 보복 예고 이런 걸 하긴 하겠지만 결국 뭐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중론이고요. 지금도 보면은 이란이 보복하겠다라고 했지만 뭐 드론 한 100여기 보내는 것이 아직까지는 전부입니다. 그마저도 이제 이스라엘의 골든돔에 다 피격이 됐고요. 건너가는 시간이 꽤 걸려요. 바로 옆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란이 한 요만한 땅이면 이스라엘까지 중간에 한 몇 가지 나라들이 지나가야 되는데 이 사이에 사실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런 것들도 생각하면 바로 보복이 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근데 하나는 그러기에는 지금 이스라엘은 2차 공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서로 속도가 안 맞는 그런 상태인 것 같고 근데 이런 상황은 계속 뭐 뉴스를 전해 들으실 테니까 그보다 중요한 게 시장에는 유가가 조금 많이 올라오면서 여러 자극 요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어요. 근데 조금 과한 전망들이 아니었나 생각도 좀 들고 그쵸. JP모건에서는 $130까지 유가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냈었는데 이건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거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현재 유가 수준에서 그래도 꽤 많이 올라왔어요. 서부텍사스 원유가 $60대 살짝 내려갔다 지금 $60 후반이니까 그래도 잘 안 떨어지게 되면 나중에 이 요소를 잡는 게 좀 어려워지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일요일 6월 15일 날 원래는 미국과 이란이 이제 6번째 핵 협상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란은 당연히 이렇게 얻어맞았으니까 대화는 무슨 대화야. 이거 미국이 당연히 배후에 있었지 이러면서 일단 안 하겠다라고 해버린 상태죠. 근데 뭐 트럼프 대통령은 뭐 외교적인 협상을 우선시한다라고 말을 하기는 했지만 뭐 이런 상황을 이스라엘이 때릴 것을 예상하는 듯한 행동도 많이 해왔어요. 그러니까 중동에서 이 비필수 인력들을 일단 철수시켰고 약간 이 전략 자산들도 좀 이렇게 약간 언제든지 갈 수 있게 좀 이 대기시키는 모습도 보여줬고 당장 뭐 어제 전날에도 원치는 않지만 뭔가 이스라엘이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그러면 도대체 트럼프의 진위가 무엇이었을까? 아니 근데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알았을 것이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알았다는 말이 거짓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나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스라엘, 이란을 공습하는 걸 원하지 않았을 텐데 이게 이루어졌다는 거는 어쨌든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통제권이나 약간 어떤 발을 맞추는 어떤 그런 것들이 끊어져 있는 상태라는 게 아닐까. 이제 합리적일 것 같아요. 이제 그게 궁금한 거죠. 진짜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는 거를 미국이 원치 않았을까. 근데 이제 약간 음모론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는 원했다라고도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유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물론 트럼프는 유가가 떨어지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야 물가도 안 오르고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유가가 너무 많이 떨어지면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었던 것은 미국 내에서는 셰일 오일 업체들이 뭐를 생산을 하려면은 원가가 어느 정도
버텨줘야 되는데, 지금 뭐 아무리 생산을 해서 팔아도 뭐 $40, $30, 뭐 $50 이렇게 받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산을 하느냐라는 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 약간 드릴 베이비 드릴, 계속해서 원유 생산을 늘리자라고 하는 정책에 이제 걸림돌이 될 정도로 이제 많이 낮아졌다라는 원유 생산 업체들, 셰일 오일 업체들이 좀 불만이 있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올려줄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이렇게 이스라엘이 때려주면, 하지만 이번에 뭐 정유 탱크나 정유 업체들, 정유 설비 이런 건 또 안 때렸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유가가 뛸 수 있을 만큼의 공습은 해줘라라고 이제 약간 적당한 공습. 그쵸, 적당하게 공습해서 적당하게 유가를 잠시 올릴 정도는 좀 니들이 한번 해봐라고 그린라이트를 줬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오늘 셰일 오일 업체도 엄청 주가가 오르고 있고, 뭐 중동도 뭐 원하지는 않겠지만 그 셰일 오일 업체들을 죽이고 싶었던 뭐 중동 업자 입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최근에 또 브로맨스를 자랑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유가가 올라주면 지금 빨리 팔자. 오랜만에 돈 좀 벌자라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유가 측면에서 뭐 어쩌면은 원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음모론이 좀 있습니다. 또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금리를 좀 낮출 수 있지 않을까. 낮출 수 있다? 금리를 낮추는 목적이라고요? 이건 안전자산. 진짜 음모론 중에. 그러니까 원래 이게 그런 식으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완전 음모론입니다. 파월한테 이제 직접 얘기하는 걸 떠나서 이스라엘의 그 공습을 강조한 다음에 국채 가격을 조금 오랜만에 안전자산으로서 좀 국채가 역할을 해줘라. 그러면 국채 가격이 올라가서 금리를 좀 낮춰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긴장이 중동에서 피어오른다면 이라고 하는 또 그런 회로가 작동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사실 지금 약발이 별로 먹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네. 원래 되게 그 가정이 많고 여러 가지가 이제 다 맞아 떨어져야 될수록 이제 음모론에 가까워져. 그쵸. 약간 어딘가 뭔가 있었다. 사실일수록 약간 좀 심플한 적인데 그래도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지금 뭐 국채 금리의 반응을 보면은 만약에 그게 사실이었다고 해도 별로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않죠. 지금 미국채 10년물 금리 다시 4.4% 위로 올라왔고요. 이 이스라엘 공습이 있고 나서는 4.3% 초중반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지금 다시 올라와서 뭐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흥미롭기는 한데 이란이 전 세계 원유 시장에서 이 움직이는 어떤 힘이랄까 점유율이랄까 이런 것들이 한 뭐 많으면 3% 정도로 추산이 됐었던 걸로 보이는데 근데 그런 것보다 실제로는 이란의 생산량의 어떤 뭐 증감 이런 영향보다는 이란이 정말 공습에 나서서 거기 이제 주요 길목들이 호르무즈 해협이랑 아래쪽에 다 이제 있을 텐데 이걸 정말 막을 것이냐 이거가 문제인 거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여기까지는 이란의 어떤 군사 행동이나 이런 것도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이거 약간 약속 대련으로 또 그칠 것 같다. 이 느낌이 지금 더 강한 것 같아요. 맞아요. 같은 음모론 수준에서도.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확정 가능성이 낮다라고 이제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핵심이 또 지금 말씀하신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진짜 봉쇄할 수 있느냐, 못할 것이다. 왜냐, 뭐 사실은 이란도 지금 제재 때문에 많이 수출을 못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팔아야 되잖아요. 자기들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완전 봉쇄는 일단 못하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란에게 많이 원유를 수입받고 있는 것이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이 만약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봉쇄시켜서 이 원유 수입을 못 받는다. 그러면은 이란한테 야 너네 이렇게 나올 거야? 우리한테도 안 줘? 뭐 이렇게 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동맹국들이나 이제 주변의 호르무즈 해협을 다 함께 쓰고 있는 중동 국가들도 완전 봉쇄를 하면은 그거는 이란에 너무 오히려 정치적인 입지를 이제 흔들리게 만드는 자충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 또 이제 확전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선 지금 협상 60일 시한 줬는데 하루가 더 지나서라고 막 갑자기 자기가 핵을 못 해놓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중동에 대해서 모호한 전략을 그동안에 유지해왔고 이스라엘의 통제권을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아직은 뭔가 손댈 수 있을 것처럼 말을 계속 해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여전히 미국이 이 상황을 계속 컨트롤해 갈 수 있다.
이건 좀 말이 되는 얘기일까요? 사실 뭐 협상이 전혀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으니까. 이제 뭐 미국 내에서도 보면은 약간 이제까지 너무 이란을 놔줬다. 차라리 빨리 했어야 됐다. 오늘 같은 이런 공습을 더 빨리 했어야 됐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뭐 이런 정책, 일단 위협을 최대로 높이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뭐 이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 이제까지 그래서 이란의 핵 시도를 막을 수 있었느냐, 못 막았지 않느냐, 그러면은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은 어차피 이스라엘 저 전쟁광 네타냐후 총리가 있는 와중에 활용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라는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진짜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통제력을 잃고 있느냐도 뭐 아무도 모르겠지만 약간 이스라엘로서는 지금 네타냐후 총리는 바로 지금 그 전날, 공습하기 전날에 자기가 쫓겨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거든요. 지금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이 네타냐후 연정에 대해서 이 해산 투표를 바로 전날에 했었습니다. 근데 아슬아슬하게 이제 살아남았고 앞으로 6개월의 시한이 주어졌어요. 네타냐후 총리에게는 다시 이 해산 투표를 할지 말지를 6개월 후에 다시 상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6개월 동안 네타냐후 총리는 일단 수명 연장을 했는데 그로서는 이 정권을 연장하려면은 계속해서 이 명분이 필요하죠. 그렇죠. 명분이 필요하죠. 우리가 지금 뭐 나를 바꿀 때가 아니야. 저 봐봐. 이란이 저렇게 핵을 만들고 있잖아. 여러분 저를 여기에 두셔야 제가 저 이란 놈들을 때려잡겠습니다. 지금 이게 그의 이제 저 봐요. 쟤네들이 우리 때리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제 이스라엘은 안 그래도 그런 네타냐후가 있고 뭐 이런 네타냐후를 어차피 내쫓아내지 못할 바에는 뭐 트럼프로서는 같이 좀 이렇게 뒤로 네타냐후를 잘 이렇게 조정하면서 우리가 때린 게 아니라 제가 때린 거다라고 좀 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제 그런 거죠. 사실 네타냐후는 정말 나쁜 총리인 것 같아요. 본인의 정치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런 대량의 살상을 감행하잖아요. 사실 가자가 해결이 된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던 이 이란의 어떤 도움을 주는 여러 나라들로 확전을 하면서 결국엔 이걸 떠나서 이제 본인이 살아야 되니까 여기까지 이제 넘어가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트럼프도 이걸 통제 못하고 있는 상태고, 최근에 한 2달 사이에 트럼프하고도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뭐 통화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일단 이스라엘과 이란 간 갈등이 뭐 외교적으로 푼다고 하지만 좀 길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리스크가 시장에 계속 깔릴 것 같고, 또 하나는 푸틴도 어저께인가 저희 뭐 핵무기 얘기도 했었잖아요. 핵무기를 꺼낼 수 있다. 계속 그런 게 이제 살아나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예상하지 못하는 지정학적인 리스크 측면에서 좀 너무 변수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너무 벌리는 판들이 많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한두 개야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푸틴의 핵 시도는 굉장히 몇 달 전부터 있었던 얘기기는 하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오면 푸틴 내 짱친이니까, 내가 오면 바로 이제 푸틴 내 말을 들어가지고 전쟁 끝내고. 김정은도 바로바로 친해가지고 바로바로 얘기하고. 형, 서신, 나 왔어. 서신 보내고, 이런 줄 알았는데, 지금 사실 트럼프의 뜻대로 이제 그쪽에서는 별로 되는 게 없는 게 사실이긴 하죠. 근데 또, 지금 말씀 들어보면서 생각해보면은 지금 또 이란을 저렇게 때려서 또 중국을 압박을 할 수 있잖아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또 그거는 또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는 사이가 안 좋아 보이지만 또 이스라엘을 잘 이렇게 구슬려서 네타냐후의 전쟁광 기지를 이런 데 또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 중국을 좀 더 압박하기 위한 또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하고 관련된 종목들은 방산주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거론이 되지만 좀 어떤 것들을 이런 시장에서 좀 보면 될까요? 우리나라도 방산주 엄청 잘 나가잖아요. 그렇죠. 한국 방산주들도 많이 오르고, 근데 사실 한국 방산주도 있지만 유럽 방산주들도 글로벌리 주목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글로벌 방산주의 가장 큰 이야기는 스토리는
미국의 어떤 방위를 의존하던 국가들이 독립적으로 자기네 방위 라인을 구축하기 시작하면서 그 대표적인 곳이 이제 유럽이고 그러면서 방산 관련해서 많은 지출을 할 것이다. 그러니 독일이 대표적이고 그래서 그러니 방산 기업들이 오를 것이고 근데 거기서 우리나라의 방산주가 오르는 거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유럽 방산주들 왜냐면 자기네들 거를 먼저 이렇게 많이 사고 할 테니 유럽 방산주들도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방산주가 거기서 올라가는 것은 가성비가 좋다. 그렇죠.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가성비가 좋고 저렴하면서도 또 이제 각 나라의 구미에 맞춘 어떤 그런 라인업들을 잘 갖추고 있고 특히 뭐 우리나라 폴란드라든지 이런 국가들, 그러니까 자체 생산 능력이 부족한 국가들은 이제 한국의 어떤 무기들을 살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최근에 국내 주식 시장이 좋은데 그거를 가장 이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역시나. 방산이죠. 저도 항상 이렇게 지금 많이 올랐는데 지금 들어가면 물리나 아니면 더가 라고 생각할 때 살 걸. 그러니까요. 한국에서는 뭐라고 하시나요? 라고 생각할 때 살 걸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걸모자가 됐다. 아니 근데 진짜로 펀드 매니저들을 만나봐도 딱 그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 지금 주식시장을 계속 이끌어왔던 게 최근 1년 사이에 조선, 방산. 근데 그 두 가지 스토리가 다 미국이랑 엮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서 잘 될 것 같은 기업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가 트럼프 정부의 정책 안에서 우리나라도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은 이제 대표적인 업종이 조선이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 방사는 말씀드린 그런 스토리가 있는 건데, 요 두 개가 쌍두마차로에서 굉장히 뭐 많이 1년 동안 그 상승을 해왔는데, 밸류에이션이 너무 부담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정말 반반인 것 같아요, 체감은. 정말. 관심감. 근데 최근에 어떤 수주건이나 이런 거 보면 국내 업체 특히나 조선 쪽은 트럼프가 행정명령 자체로 이 미국의 조선업을 살리는 조치를 했음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일종의 계약 물량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쪽에서 많이 가져갈 수 있는 환경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제 먼저 많이 급등하다 보니까 진리의 선반영. 그렇죠.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오고 앞으로 전망이 좋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좋다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할 사람이 없는데 너무 특히 한국 증시가 최근에는 지수 자체가 많이 레벨업이 되기는 했지만 지수가 별로 못 오르는 상황에서 방산과 이제 조선만 가지고 굉장히 끌고 가다 보니까,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이 약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한국 증시 관심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약간 시장 색깔이 요즘 조금 바뀌는 게,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가서 정책 관련주들,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올랐던 방산, 조선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를테면 뭐 금융이라든지, 그러니까 배당 많이 할 것 같은 것들, 밸류업, 뭐 자사주 소각 적극적으로 하는 것들,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지주사 상법 개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거기서 이제 앞으로는 한국도 뭔가 최대주주를 비롯한 이사회에서 최대주주를 위한 결정을 했을 때 이거를 주주들이 소송을 해서 할 수 있는 이제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그러면 지주사들도 좀 괜찮을 수 있겠다. 저평가를 벗어날 수 있겠다. 약간 요새는 정책 관련한 종목들로 관심이 많이 이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지금 방산을 사야. 근데 지금 방산이 많이 올랐다고는 해도 사실 좀 안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이게 시장 자체가 전장이 변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미국은 어쨌거나 해양 군사력 1위 하면서 전 세계 먹은 나라다 보니까 다시 살려야 되는 그런 측면에 우리가 또 수혜를 보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뭐 미국 주식 기본으로 저희가 또 얘기하다 보니까 팔란티어 같은 곳이 뜨는 것이 전통 방산주, 오늘 뭐 로키드 마틴이나 오르고는 있습니다만 드론을 비롯한 여러 이 군사 전략이 변화하는 가운데 여기에 좀 맞출 수 있는 기업이 또 어디냐, 또 찾아보면 우리나라들이 또 많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뜨는 거잖아요. 이게 뭐 한국 주식, 뭐 미국 주식 이렇게 가를 일은 아니고, 이게 시대 자체 어떤 전쟁의 양상이 변하면서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해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건 이런 환경에서 어떤 뭐 시장에 제대로 수혜를 막 보고 이랬던 대형주들에 대한 시각이 갑자기 또 오늘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드디어 오는 것인가, 이런 시각들이 살살 나오고 있잖아요. 변동성 지수도 엄청 올라와 있고. 꼭 그렇지는 또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조금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으니
이번 변동성을 좀 기회로, 조금 사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서 그동안 많이 올라서 못 산 것들이 있다면, 특히 매그니피선트 7 중에서 살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HSBC도 그렇고요. 비슷하게 그런 식의 의견들이 좀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기본적으로는 이번에 아까 밸류에이션 이야기도 하셨지만, 그동안 너무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러웠던 것에 대한, 조금,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시각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을 그게 사실 핵심이고요. 근데 당연히 그렇다고 지금의 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무시해도 된다라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특히 지금 굉장히 이 저변에서 큰 세력의 흐름이 뭔가 전체적인 지정학적인 흐름 자체가 변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 이 미국이 중국이 대만을 직접 침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식의 국무부 장관의 멘트나 이런 것들도 있었잖아요. 이런 큰 흐름에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그동안 우리가 너무 무시하고 있었던 거지 확실히 이제 다시 전면으로 나왔고 앞으로 이것을 계속 지켜봐야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절대 무시를 하면 안 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이란의 보복 능력이 제한된다고 하면은 지금 장기적인 AI 스토리에 대한 믿음이 있는 투자자라면 그냥 조금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도 된다라는 정도의 이야기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관련해서 지금 제가 찾은 것 중에는 마이클 하트넷이 항상 금요일마다 보고서를 내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워낙에 좀 보수적이고 늘 채권만 얘기해서 사실 재미없긴 하지만 하도 똑같은 얘기여서 그런데 시장의 흐름을 결을 잡아주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전쟁 상황이 벌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어쨌거나 미중 간의 갈등도 최대한 둘이 봉합해 가려고 하는 양상이다 보니까 한 2주 시한이 남았다라고 트럼프가 말을 해도 하겠지 하고 시장에 좀 넘기는 그런 정도로 이 관세에 대해서 시장의 민감도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이 하트넷의 분석은 어쨌든 트럼프가 아까 얘기한 거랑 결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이 유가라든가 이 가스라든가 에너지 가격이 뛰지 않게 무조건 잡아야 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자꾸 그린란드 얘기도 하는 거겠지만 그런 식으로 에너지 가격을 억제하려는 추가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장기적으로 골디락스 같은 상황이 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의견이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지금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갑자기 확 변하면서 신흥시장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런 쪽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좀 자산 배분을 할 필요가 있다. 근데 또 이번에도 역시 채권 얘기는 하고 있어서 장기 채권이 상당히 괜찮을 것이다. 앞으로도 이런 의견을 지금 고수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까지 보면 이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정말 장기채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정말 많이 투자하시잖아요. TLT, TMF 네, 너무 잘. 최근에 요즘 며칠 동안 이제 채권왕이라고 하는 더블라인의 건들락이나 이제 폴 튜더 존스 같은 사람들 월가에서 그래도 이름값이 있는 분들의 말은 똑같습니다. 모두가 일관되게 하는 얘기는 장기채 안 된다. 30년물 특히 안 좋다. 초장기채 안 좋고 지금 금 이런 것이 차라리 훨씬 더 좋은 안전자산이지 초장기채에 대해서는 정말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심지어 건들락 같은 경우는 크레딧 리스크 마치 지금이 2006년, 2007년의 모습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미국 정부의 이런 재정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앞으로도 해결이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것도 있고. 근데 크레딧 리스크로 가면 지금 장기채가 문제가 아닌 거 아닌가? 그쵸. 장기채가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장기채는 더 안 좋다는 거죠. 근데 이제 자꾸 다 죽자 같은데. 그쵸. 다 죽는데 그 중에서도 장기채는 더 안 좋다. 이런 거여서 굳이 채권을 사야 한다면 이제 중기채, 단기채 이게 낫지 않나라고 저도 요즘은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말씀 중에 이제 글로벌 자금이 점점 미국에서 이머징으로 조금 옮겨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어떤 인터뷰를 하거나 하면 그 얘기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거는 여러 가지지만 늘 이제 미국 증시가 약간 쉬어갈 이유의 첫 번째는 밸류에이션 이야기. 밸류에이션이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에서 미국 증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GDP 대비해서도 너무 높아졌다라는 이야기들. 밸류에이션 얘기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M7 얘기도 했지만 특히 딥시크를 기점으로 미국이 0에서 1을 만드는 거는
천부적이고 글로벌리 정말 없던 거에서 있던 거를 만드는 거는 미국이 제일 잘하는데 그 1에서 10을 만드는 데는 누가 재능이 있을 것이냐. 그거는 중국이 더 잘하는 영역이 아니냐? 모방을 하면서. 네, 그런 논리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창조의 영역은 뭐 미국이 어떤 다양성과 여러 가지를 기반으로 잘 해냈지만 그 이후에 이제 AI가 경쟁 단계로 가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AI나 어떤 첨단 기술이 미국의 어떤 독점적인 미국이 혼자서 끌고 가는 시장이었다면 이제 이거는 미국과 중국의 어떤 경쟁 단계로 들어서는 어떤 시점이 된 게 아니냐라는 논리들이 또 중요하게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한국에서도 그렇고 또 뭐 이렇게 외신을 봐도 그렇고 미국에서 있던 자금이 그러니까 많이 빠져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지만 왜 미국에서 이 워낙 절대적으로 시장이 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1%가 신흥국으로 가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큰 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증시를 펌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좀 어떤 미국에서 신흥국으로 좀 자산 배분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딱 그 모멘텀이 지금이 온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식의 뭐 결론은 아무리 미국이 당연히 짱이겠지만 그래도 이제 항상 드렸던 뭐 표현이 이제 미국이 초격차에서 초격차 정도로 좀 내려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뭐 100% 투자했었던 사람들이 뭐 미국에 뭐 90, 80 뭐 나머지 1, 20을 뭐 다른 뭐 그것이 유럽이 됐든 중국이 됐든 뭐 한국이 됐든 요즘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또 월가에서도 많이 투자 의견 상향 리포트들이 나오니까요. 뭐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진짜 진정한 의미의 다각화를 이제 진짜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진짜 뭐 이제는 거의 모두가 공감하실 수 있을 정도 수준까지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달러 강세가 그동안 계속 이어져 왔는데 달러가 약세로 접어들고 있고 근데 역사적으로 볼 때 달러 약세 구간에서 미국 증시가 힘을 못 썼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달러 약세일 때 신흥국들이 좀 더 강했고 그래서 통화 가치의 흐름을 봐도 큰 틀에서 봤을 때 약간 지금 달러 약세 구간으로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면 자금을 조금 더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 지금 네. 사실 미국 주식 투자자 한국에서 원화로 환전을 해서 이제 하는 경우에도 지금 원화로 이제 수익률을 따지면은 상당히 미국 S&P 500의 수익률이 그냥 달러 수준의 수익률만 보면은 상당히 실망스러울 정도로 원화로 환산했을 때는 좀 슬픈 수준이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 약세도 앞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수익률 측면에서는 약간 다변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좀 높아지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시장 전체적으로 흐름들이 S&P 500 지수가 과거 역사보다는 고평가라는 의견들은 계속 많아요. 거의 완전 상단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래도 한 80-90% 근처에 있다 보니까 이제 이 미국 기준으로 6월 12일 기준으로 달러가 3년 만에 가장 최저까지 기록을 했으니까 딱 이 수지 기자가 짚어준 그런 포인트에 현재 접어들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또 저희 구독자분들 뭐 미국에 계시고 유럽에 계시고 이런 분들도 많지만 사실 한국에 투자할 수 있는 좋은 또 여러 가지 선택지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방향만 고집하진 않아도 되는 좋은 시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